일단 저는 한국에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에 큰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응원의 마음을 품고 있음을 밝히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개봉했던 기기괴괴 성형수뿐 아니라 레드슈즈, 언더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한국 애니메이션은 계속 제작되고 있고 마땅히 더 성공할 수 있기를,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클라이밍은 기기괴괴 성형수 이후 등장한 반가운 공포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러한 성인 대상의 애니메이션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기괴괴 성형수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물론 뛰어난 작품성과 연출이 빛을 발하기도 했죠. 원작의 힘도 있었고요. 클라이밍은 그런 의미에서는 기기괴괴 성형수와 괴를 같이 하지만 세세한 부분을 짚어보면 전혀 다른 영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우선 전달하려는 의도와 메시지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또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전위적이라는 면에서 이 작품은 분명 예술영화, 예술 애니메이션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제를 가공하고 표현하는 방식에서 기기괴괴 성형수와는 전혀 다른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대중을 의식해 이야기를 조각하는 상업작품과 오직 표현 그 자체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조각하는 예술작품의 접근 방식의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클라이밍은 보다 실험적입니다. 다만 보는 내내 기술적 한계에 대해서는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몰입을 방해할 정도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작품이라면 사실상 평가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제가 이 영화의 리뷰를 오래 고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출은 훌륭하고 아이디어도 한계를 드러내기는 해도 나쁘지는 않은데 특정 장면과 상황에서 보이는 기술적 문제들은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건강을 갈아 넣었겠지만 또 그만큼 존중받을 부분도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한계는 한계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성 넘치는 그림체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기괴괴 성형수에서도 그렇듯 카툰 렌더링 기술을 이용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애니메이션이 선택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클라이밍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텔테일 게임즈의 스타일을 닮았습니다. 워킹데드 시리즈로 유명했던 회사죠. 마치 텔테일의 그것을 보는 듯한 거친 선, 뼈만 남은 것 같은 앙상한 몸을 더욱 강조하며 그리는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작품의 개성입니다. 다만 그 개성이 너무 강해서 보는 사람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해야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충분히 어울리는 그림이라 생각합니다. 특유의 기괴함이 전달하는 효과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암벽을 기어오르는 클라이밍이라는 스포츠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닮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토록 위험한 암벽 등반에 매료되는 이유 역시 위험과 어려움이 공존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스스로가 지닌 신체적 능력과 아이디어 그리고 인내심으로 얻어내는 성취의 기쁨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때로 인생은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보다도 더욱 어렵고 위험한 것이기도 하죠. 그 공포, 생의 공포를 그린 영화 클라이밍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미화된 미사여구에 파묻혀 그 본질을 호도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학교에는 인간 이하의 금수 같은 자들이 온갖 무기를 휘두르면서 학생을 패면서 사랑의 매를 운운했습니다. 학생을 힘으로 찍어 누르고 각종 폭력을 자행하면서 교사니 사랑이니 하는 말을 늘어놓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폭력이나 아니면 신체의 자유를 부정하는 두발 규제 따위를 진정으로 옹호하는 학생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정말로 학생다운 학생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분은 싫은 폭력을 휘두르고 계신다는 식의 이상한 세뇌, 요즘은 이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런 걸 당하는 학생들이 속출했던 것도 당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규율을 잡는다는 명목하에 폭력이 용인되던 운동계의 현실도 있었고 군입대조차 바카스 광고에서처럼 꼭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야만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임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 축복받아야 하는 일, 당연히 행복한 일로 포장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려고 하면 모난 사람, 사상이 의심되는 사람, 유난 떠는 사람으로 지목되곤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오랜 병폐 중 하나죠. 클라이밍은 바로 임신에 대한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는 두 사람의 세현이 등장합니다. 사고를 계기로 우연히 통하게 된 휴대전화. 영화는 다중우주, 평행세계의 또 다른 세현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은 암벽 등반 국가대표로 최고의 선수로 살아가는 세현. 다른 하나는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침대에 누워있는 세현. 구분을 위해 전자를 선수 세현으로, 후자를 부상 세현으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선수 세현의 입장을 먼저 보여줍니다. 선수 세현의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영화가 바로 신민아가 나왔던 영화 디바입니다. 여성 선수가 지닌 욕망, 치고 올라오는 후배를 향한 질투와 불안감, 코치와의 부적절한 관계, 극단적인 선택과 같은 요소들이 펼쳐지는 이런 작품들을 보고 있자면 경쟁이란 그 자체로 공포임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엄연히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뒤에서 한꺼번에 말하기로 하죠. 부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슬럼프로 인해서 후배가 따라붙을 여지를 준 선수 세연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상황을 접합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선수 세연은 홀리듯 남자친구 우진이 만들어둔 카레를 먹다가 냉장고에 있는 거의 모든 식재료를 박박 긁어서 먹습니다. 엄청난 폭식이죠. 그리고 다음날 화장실에서 세연은 임신을 했다는 충격적인 상황과 마주하게 되죠. 세계대회를 앞두고 국내 대회에서 후배와 공동 수상을 한 것도 억울하고 기량이 떨어졌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는 상황에 임신을 했으니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독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 누구도 임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임신하고 남편에게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임신 소식을 알리는 여자도, 아이가 생겼다며 세상 다 가진 듯 기뻐하는 남자도 없습니다. 주위에서 축하한다고 전달해주는 말도 없습니다. 판에 박힌 임신 축하 클리셰는 집어치우고 영화는 불편한 현실을 계속 보여줍니다. 임신에 충격받은 여성, 선배의 임신 소식을 기회로 생각하는 후배, 임신했다는 이유로 경기 출전을 불허하는 코치, 그런 여성의 마음도 모르는 연인의 존재까지, 그 모든 것이 넌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껏 알아왔던 세상이, 그리고 살아야 했던 세상이 송두리째 뒤집힌 것 같은 느낌. 임신한 여성이 느끼는 감정이나 고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는 저로서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지니는 임신에 대한 부담, 공포, 막연한 불안, 예민한 감각을 알 수는 없지만 영화에서 표현하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겠더군요. 그래서일까요? 영화는 계속해서 임신이 주는 통증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일종의 통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임신 이후 벌어지는 환상통이라고 할까요? 선수 세연이 겪는 두려움의 원인 역시 그러한 통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커리어를 쌓아왔던 인생, 그 인생의 종착지에 존재하는 임신, 그 생각지 못한 거대한 변수에 대해서 영화는 말합니다. 임신은 또 다른 생명의 탄생과 닿아 있기에 그 어떤 변수보다도 거대하게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죠. 선수 세연이 커리어를 쌓아가던 여성에게 들이닥친 임신의 통증에 대해서 말한다면, 부상 세연은 만삭의 임산부가 겪는 또 다른 아픔과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입덧, 세연의 아이를 마치 자신의 아이 대하듯 집착하는 시어머니의 존재, 좀처럼 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 그 모든 것이 부상 세연을 괴롭히는 공포의 요인이고 아픔 그 자체입니다. 말하자면 부상 세연은 임신한 여성의 약하고 위축된 자아를 표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부상 세연은 은근히 선수 세연의 상황을 부러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선수 세연에게는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고 아직 살아가는 남자가 곁에 있으니까요. 작품의 메시지는 뚜렷하고 결말도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클라이밍, 암벽 등반을 사람이 고난을 헤쳐가는 삶의 과정과 유사한 것 같다는 의견을 말했는데요. 영화에서
영화에서는 클라이밍에서 사용하는 붉은색 로프와 탯줄이 연결됩니다. 둘 모두 생명을 쥐고 있는 줄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이미지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선수 세현의 공포가 붉은색 로프의 증가로 이어지는 연출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당연히 임신과 관련해서 자주 배를 칼에 찔린다거나 배에서 피가 왈칵 쏟아진다거나 아니면 하혈을 하는 장면이나 이미지가 자주 나오는 것도 모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연출이라 하겠습니다. 한 생명이 배에 있다는 부담, 출산에 대한 공포, 임신은 했지만 정작 뱃속에 아이는 없는 선수 세연의 상황은 임신한 여성이 생각할 수 있는 두려움의 끝일 겁니다. 그토록 두려웠던 출산, 마침내 그 공포의 끝에서 아이를 빼앗기는 상황마저 보게 된 세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을 몰립니다. 임신, 경력 단절, 두려움,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의 변화, 컨디션의 급격한 변화와 신체적 부담, 그 모든 것을 겪어낸 이후에 만난 아기는 그럼에도 젖을 물리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이 영화가 도달한 결론이고 출산 이후에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 선수 세연의 세계가 부상 세연의 세계와 연결되는 것 같은 결말로 나아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수 세연의 세계에서는 후배의 도전이 결정적이었고 그 후배는 임신한 세연의 자리를 뺏기 위해 코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부상 세연의 세계에서는 사랑하는 우진이 이미 사망한 상태고 시어머니는 거의 괴물처럼 아이를 빼앗으려 드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도 출산 이후에는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역시 이러한 전개와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 아마도 감독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중반 이후부터는 개인화된 공간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착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아쉬움도 많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든 아쉬움은 작품의 진행 방식에 불친절함입니다. 우선 이 작품이 지닌 전위적인 연출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입장이지만 중반 이후의 진행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중반 이후에 선수 세연과 부상 세연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걸 눈치채기 전까지는 저 역시 두세 개의 연결과 트릭에 대해서 고심하느라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구분이 있기보다는 하나의 몽환적인 세계를 표현하려 했고 그것을 위한 장치로 나와 연락하는 나라는 기믹을 빌려왔다는 걸 알아챘을 때는 영화가 이미 막바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난해하게 느껴지는 진행은 결말의 평이함으로 인해 빛을 잃어버립니다. 주제는 또렷하지만 도달한 결말은 평범하기 때문에 이 평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토록 과장된 구성과 서사가 필요했나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애니메이션의 기술적 문제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이 지닌 개성 있는 표현은 모두 긍정합니다. 하물며 물을 진득거리는 점액질의 무언가로 표현한 것조차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인물들의 어색하기 짝이 없는 표정, 동작 묘사가 그것입니다. 아무리 제작비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작품의 표현이 몰입을 방해할 정도가 된다는 건 너무 아쉽습니다. 특히 중반부에 세연의 머리를 감겨주는 장면은 다른 의미에서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머리를 감기는 장면부터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는 부분까지 기술적 한계 때문에 표현하려는 것이 묻힐 정도입니다. 이 어색한 동작과 표정을 어떻게든 견뎌야 한다는 게 이 영화의 문제입니다. 암벽 등반 장면이나 성관계를 맺는 장면에서도 영화의 표현이 어색한 게 보이니 도통 집중하기 어려운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영화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77분밖에 안 되는 영화지만 이 영화에서 다루는 이야기를 생각하면 절반으로 줄여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불필요한 묘사와 사건을 줄이고 이야기를 더 압축했다면 엄청난 대작이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 작품이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나의 주제에 때려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출산을 앞둔 여성의 공포, 라이벌이 되어 내 자리를 위협하는 후배를 향한 시기와 질투, 코치와의 관계,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 없는 연인, 의심되는 연인과 후배의 다정한 사이, 평행세계의 연결에 이르기까지 한 작품에서 대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걸 하나씩 다 보여주려다 보니 상당 부분 클리셰에 머물고 너무 많은 걸 말하다 보니 77분인데도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훌륭했던 것은 연출입니다.
태아의 모습에서 돼지 태아로 변하는 장면이라거나 분수처럼 쏟아지는 피라거나 로프와 탯줄의 연결과 같은 상징적인 연출은 왜 이 작품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는지 납득하게 만듭니다. 연출도 주제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구조를 더 간결하게 만들고 보다 깊은 이야기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한 욕심이 작품에 스며든 결과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클라이밍은 나쁘지 않은 작품입니다. 충분히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지닌 기술적 한계 외에도 많은 한계를 노출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주제의식과 예리한 시선만큼 이야기도 또렷했다면 저는 아마 이 작품을 수작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을 겁니다. 클라이밍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감독의 다음 작품이 기대되네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